기자,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요? 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내면요. 첫 석 달은 매달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그리고 7개월째부터 6달은 지금보다 10만 원이 많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까지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150만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할 경우에 한 달에 206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던 모든 육아휴직자가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6개월까지는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의 100%를 주고 그 다음 6개월은 80%를 주는데 제한 액수를 일제히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역시 거의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최대치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 육아휴직을 1년 딱 쓴다. 그러면 연봉으로 쳤을 때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지금도 첫 석 달은 250만 원씩 지급하던 걸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어제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 고민하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로 받아보면은 액수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네. 내년부터 둘째나 셋째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다시 쓰시게 되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첫 달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가 첫째 때 받으셨던 것보다 100만 원 넘게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적했던 부분. 지금까지 주던 월 150만 원 중에서도 25%인 37만 5천 원은 복직한 다음에 그것도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잊지 않고 인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때야 나왔거든요.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112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에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25%는 복직 뒤에도 6개월 지나서 준다는 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로 노동시장을 계속 관찰해 봤더니 육아휴직 뒤에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꽤 보여도요. 아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 내가 돈을 그만 벌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는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망설이게 하는 요인만 커지는 걸로 보인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같이 쓰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 경우에는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만 해당되는데요. 내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 둘이 합쳐서 1년 동안 최대 5,920만 원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은 각각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6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450만 원, 그 뒤부터는 150만 원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혼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이제는 첫 달부터 2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러면 오히려 역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첫 달 급여를 250씩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올해 이 6+6 육아휴직 제도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육아휴직자 중에서 28%가 남성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집계에서 32%가 남성, 3명 중에 1명꼴로 남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직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좀 더 늘어나고요. 지금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당연히 쓰게 하는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사업주들도 사장님들도 되새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 결혼해 생후 8달 된 아들을 둔 강승혜 씨는 둘째 생각도 긍정적입니다. 행복감이 많이 큰 것 같아요. 힘든 것보다 일단 사랑 쪽으로 더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유아용품 매장 분위기도 조금 달라진 게 엿보입니다. 내년이 청빈기예요. 올해가 청룡이어가지고.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4,500여 명, 8% 늘었습니다. 2012년 4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76명을 기록해 약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약 2년 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2022년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한 부분인데요. 30대 여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30대 여성에서 출산율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간 게 그 영향으로 좀. 올 들어 혼인 건수 증가율도 계속 커지고 있어 출생아 수 반등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2년 전 조사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육아기 근무 시간과 급여 등 일 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인 주거 교육 정책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의 그 장벽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주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지원에 좀 이제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절대적인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출산율 바닥권에서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추세면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거란 예상을 깨고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게 확실시됩니다. SBS 정연입니다. 권 기자, 올해는 아기 울음소리가 좀 늘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죠. 네. 실제로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신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2024년생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태어난 아기가 6만 1,300명 가까이나 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 2012년 4분기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분기 증가세입니다. 물론 워낙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적었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분기째 신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그 반등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의 반등은 2015년 4분기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첫 반등이었는데요. 사실 1년 전 2분기보다 딱 691명이 더 태어나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4,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반등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의 누적 출생아 수, 드디어 지난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시 9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즉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8명에 그칠 거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9월까지만 놓고 보면 반갑게도 빗나갔습니다. 9월까지의 누적 합계 출산율 0.74명입니다.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요. 그래도 한 달에 2만 명 선도 깨졌었는데 지금 석 달 연속 2만 명대일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13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입니다. 네, 반갑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신생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시 2년 전에 결혼이 늘어났던 영향이 큰 걸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초기에 미뤘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중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는 시기, 보통 결혼식으로부터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집계되고요. 혼인신고는 결혼식으로부터 6개월 정도 뒤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들의 첫째가 태어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로는 다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결혼 건수가 다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7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늘어서 역대 7월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반짝 증가에 그친 게 아니라 지금 8월에는 20%,
9월에도 18.8%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외 출산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한다고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결혼 건수가 증가하는 게 출생아 수의 증가로 직결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올해 민생 대책이 출산 지원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게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결혼하면 청약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해소한 것, 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 공급, 결혼과 출산 시의 증여세 혜택 같은 대책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부부가 6개월 한도 안에서 육아휴직을 좀 더 같이 오래 쓸수록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이 결혼도 출산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도 긍정적인 인식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에 저출산위원회가 공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 후반 여성이 48.1%인데 이게 지난 3월 조사보다 13.7%나 높아진 겁니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30대 출산율이 증가한 영향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사회조사 결과 2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전 조사에서 워낙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닥은 쳤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인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좀 더 큰 변화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반등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인식이 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